여러분, 사람 4명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휙 한순간에 없던 흔적도 안 남기고요. 이번 사건이 딱 그래요. 부부랑 아이 2명이 아예 증발. 이 너무 말이 안 되죠? 더 소름 돋는 건 집안 상태예요. 딱 봐도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던 분위기거든요. 소파 위에는 애들이 먹다 남 팝콘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방엔 방금 장봐온 것 같은 식재료들이 그냥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식재료들 중 몇 개가 썩기 시작한 게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족들이 집을 비운 지 꽤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문도 멀쩡, 창문도 멀쩡, 난장판도 아니고 다 조용한데 사람 4명만 사라졌다? 이거는 그냥 보통 실종이 아니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미스테리의 시작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2010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 풀브록에 한 가정집에 경찰이 찾아옵니다. 밖에서 몇 번 문을 두드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창문 너머로 집안을 막 살펴보는데도 수상한 기색이 없습니다. 깔끔했고 침입의 흔적도 전혀 없고요. 이 집에 사는 건 맥스테이 가족이에요. 아빠 조셉, 엄마 썸머, 그리고 4살, 3살인 2 아들까지 4가족이 살고 있었죠. 대체 여기에 왜 경찰이 찾아왔던 걸까요? 사실 이 가족이 며칠째 연락 두절이었어요. 걱정이 된 조셉의 어머니가 경찰에 우리 아들 좀 찾아가 달라 안부 확인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경찰이 봤을 때 이 집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이상한 거라곤 가족이 전혀 안 보인다 정도? 근데 차도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외출한 걸로 보였죠. 결국 경찰은 이상이 없다라면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조셉에게선 연락이 없어요. 결국 불안해진 동생 마이클은 2월 13일 직접 형의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어라? 창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죠. 그 안의 상황은 밖에서 보는 것과 좀 달랐어요. 주방에 있던 장을 봐온 듯한 식자재는 다 썩어가고 있었고요. 소파 위에는 아이들이 먹다만 팝콘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누군가 방금까지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이상한 점은 부부가 아끼던 개 2마리가 있는데 걔네가 뒷마당에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족은 강아지들을 매우 사랑했거든요. 외출을 하더라도 이렇게 굶어 죽기 직전까지 내버려 둘 리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이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게 돼요. 조셉은 텍사스 출신으로 부모님이 이혼한 뒤에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환경이 막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때 틈틈이 저축도 하고 25살에는 직접 회사를 차리게 돼요. 실내 장식용 고급 분수를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점점 더 키워갔죠. 그러던 2007년 현재 아내인 썸머와 재혼을 하고 2 아들 지안이와 조셉 주니어가 태어나면서 4식구는 안정된 일상을 만들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실종되기 몇 달 전에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해서 이제 막 리모델링을 시작한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구조도 좀 바꾸고 이제 정말로 우리 집이다 설레어 하던 중이었죠. 이 상황에서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우선 그들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4일 이 가족의 모습을 발견해요. 저녁 7시 47분 이웃집 CCTV에 집 앞을 빠져나가는 조셉의 차 흰색 이스트 트루퍼 SUV 하부가 스치듯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부만 보인다는 건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같은 날인 밤 8시 28분 조셉이 사업 파트너인 찰스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받지 않았죠. 나중에는 자기가 영화를 보고 있어서 못 받았다라고 진술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조셉의 휴대폰 위치는 집 근처로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카드 사용 기록, 은행 거래, 휴대폰 신호까지 모든 흔적이 싹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이게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2월 15일 정식으로 실종 수사를 시작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맥스테이 가족의 집을 수색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범죄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 침입, 혈흔? 전혀요? 그나마 이상한 점이라곤 엄마 썸머 컴퓨터에 특이한 검색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아이들과 멕시코 여행 갈 때 필요한 서류는 스페인어 강습,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요. 이걸 본 수사팀은 바로 국경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곧 조셉의 SUV를 발견하게 되죠. 2월 8일 밤 멕시코 국경 근처에 쇼핑몰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로 인해서 이 차가 견인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자, 여기 CCTV 있잖아요. CCTV를 확인해 보는데 2월 8일 저녁 멕시코 티후아나 도보 국경 게이트 쪽에서 조셉의 가족들로 보이는 일가족이 국경을 걸어서 넘어가는 장면이 남아있던 겁니다. 하지만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얼굴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냥 키나 체격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있다 이 모습 때문에 맥스테이 가족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추정만 한 상태였죠. 그런데 경찰은 이 모든 정황을 토대로 맥스테이 가족이 자발적으로 멕시코를 떠난 거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 발표를 들은 가족들은 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에요. 아니, 이 가족은 원래도 멕시코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갈 생각도 안 했다. 거기에 계좌 10만 달러가 넘는 돈은 건들지도 않았고 그대로 있다는 점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죠. 10만 달러면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거든요. 근데 장기 도피, 장기 여행이다 싶으면 이 돈을 전부 챙겨갔겠죠. 그냥 두고 갈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아내 썸머가 항상 챙겨 다니던 안경이랑 선글라스도 그대로 집에 다 있대요. 이런 사소한 것만 봐도 도피나 잠적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4명의 가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여러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갑자기 어디론가 떠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반대로 강아지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발적인 잠적일 리 없다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네, 조셉이 최근에 이유 없는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혹시 이게 사건의 단서가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추측만 더 부풀어 오르는 분위기였어요. 경찰도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요. 그렇게 의문만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계속해서 흘러서 무려 4년이 지나가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2014년 11월 LA에서 북동쪽으로 쭉 달리다 보면 끝도 없이 펼쳐지는 모하비 사막이 있어요. 이곳은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곳이죠. 그날도 한 남성이 평소처럼 바이크를 타고 사막 항복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길가에 뭔가 이상하게 생긴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돌인가 뭔가 다가가 보는데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그건 사람의 두개골이었어요. 사막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던 거예요. 남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보안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모래 아래 얕게 파인 2개의 무덤을 발견했어요. 각 무덤에는 성인 1명과 아이 1명씩 총 4구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곧장 DNA 검사를 했고 이 결과를 확인한 순간 충격에 빠지고 말아요.
그곳에 묻혀있던 사람들은 바로 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맥스테이 가족들이었거든요. 이 가족 실종 미스테리라고 불리던 사건이 순식간에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뒤집힌 순간이었죠. 곧 유골 부검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너무나 잔혹했어요. 가족 대부분이 둔기로 여러 차례 강하게 맞아서 사망한 걸로 확인됐고, 그중 4살 지안이 이 아이의 작은 머리에서는 최소 7번 이상 가격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냥 살짝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강하게 맞은 흔적이었죠. 이 잔혹함에 조사관들도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범행 도구도 곧 발견되는데요. 사막 무덤이 발견된 자리 주변을 더 뒤져보던 중에 흙 속에서 1.4kg짜리 슬레이지 해머를 발견합니다. 그 옆에는 먼지와 모래가 묻은 수건도 한 장 발견됐고요. 슬레이지 해머를 분석했더니 조셉네 집에서 쓰던 페인트 성분과 동일한 물질이 검출됐고요. 함께 묻혀있던 수건도 평소 맥스테이 가족이 사용하던 것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시신과 범행 도구까지 발견되니까 이 4년 만에 맥스테이 가족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총 4사람이 용의자로 추려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사람은 아내 썸머의 전 남자친구였어요. 썸머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고 좀 감정 기복도 있어 보였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질투나 집착 때문에 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슬쩍 돌기도 했고요.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사건이랑은 전혀 연결되는 게 없었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시신 발견 현장과의 연관도 전혀 없었고요. 용의자 후보 바로 탈락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남편 조셉의 전처의 새 남편이에요. 솔직히 이거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죠?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이 맥스테이 가족을 위협했던 적이 있어서 리스트에 오르게 돼요. 네, 여기도 들여다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알리바이도 안 맞고 동선도 전혀 연관이 없었죠. 증거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셉의 사업 파트너 댄 카바나였어요. 이 사람이 조셉과 그 사업 문제로 좀 자주 싸웠다고 해요. 실종 직후 계좌에서 돈을 빼가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시신 발견 현장과 연관성이 없고 기지국 신호나 컴퓨터 기록도 전혀 의심 가는 정황이 없었고요. 그렇게 이 댄도 용의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제외하고 나니까 용의자로 볼만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남더라고요. 그건 바로 조셉의 또 다른 사업 파트너 찰스 메리트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실종 당일날 조셉이 찰스한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찰스예요. 자, 당시에 찰스는 심각한 도박 중독을 앓고 있었고 조셉에게 6천만 원에 가까운 빚까지 진 상태였습니다. 조셉도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 찰스가 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 라면서 걱정을 말한 적도 있었고요. 자, 더 이상한 건 맥스테이 가족이 사라진 직후 벌어졌습니다. 찰스가 회사 회계 시스템에 몰래 접속하더니 수천 달러짜리 수표들을 여러 장 발행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현금화 시켜놨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분위기는 좀 이상해요. 근데 이 수표들 일부 날짜가 2월 4일로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2월 4일이 바로 맥스테이 가족이 사라진 그날이거든요. 근데 찰스가 실제로 이 수표들을 발행한 시점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 찰스는 수표 발행 날짜를 조셉이 아직 살아있던 날로 거꾸로 조작해둔 겁니다. 마치 이 수표는 조셉이 실종 전에 직접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이게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굳이 날짜를 되돌려서 적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조작 자체가 찰스를 의심하게 만드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의심 가는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셉의 SUV 운전대와 기어봉에서 찰스의 DNA가 검출됐고요.
그의 휴대폰 신호는 시신이 묻혀있던 사막 매장지 근처 기지국에 남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묶어주는 결정적인 정황이 있었는데요. 찰스가 어린 시절을 그 시신이 발견된 모하비 사막, 여기에서 보냈다는 점이 밝혀진 거예요. 길 하나, 지형 하나까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유형 사건에서 범인들이 선택하는 장소는 대부분 내가 익숙한 곳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해온 경찰은 찰스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를 맥스테이 일가족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7일, 찰스의 재판이 시작돼요. 검찰은 그가 도박빚과 횡령 문제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이 문제로 조셉이 그를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분노와 절망이 그 가족 전체를 살해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실종 신고까지 9일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안의 흔적을 지우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말하죠. 썸머 노트북에 남아있던 멕시코 여행 검색과 차량이 국경 쪽에 방치되어 있던 것도 모두 교란 작정이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반면에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이 주장은 전부 정황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그 다른 동업자 댄의 범행의 가능성을 제기해요. 하지만 배심원단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배심원단은 찰스에게 제기된 4건의 1급 살인 전부를 유죄 판결 내려요. 이듬해인 2020년 1월 법원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는 지금 사형수 전용 구역에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내고 있죠.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요. 경찰이 초반에 너무 쉽게 가족들 멕시코로 이주했겠지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맥스테이 가족들은 차가운 사막 속에서 무려 4년 동안 방치됐죠. 무엇보다도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은 너무나 어린 아이들마저 희생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4살 지안이 머리에 정말 여러 차례 남은 그 가격 흔적을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찰스의 유죄가 판결이 된 후에 조셉 어머니는 아이들한테까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라며 울부짖었습니다. 맥스테이 가족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2살이던 트레버 딜리는 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4남매 중에 막내로 가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지냈죠. 그는 말수가 막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유머 감각이 좋아서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우 관계뿐만 아니라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성실하게 고등학교, 대학교를 잘 마친 후에 투자관리은행 IT 부서에 스카우트 되면서 취업까지 바로 성공합니다. 보통 유럽 쪽의 금융업계는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아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특히나 IT 부서는 전문성까지 요구하고요. 그런 회사에 무려 스카우트를 받아서 갔다고 하니까 사실 이건 말 다 했죠. 평소 그는 굉장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딱 맞는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커피 한잔 하면서 동료들하고 약간의 스몰 토크를 즐겼죠. 퇴근 후에는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트레버는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말마다 부모님이 계신 집에 들를 정도로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지난 2000년 12월 2일도 마찬가지였죠. 가족들과 다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트레버는 다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본가에 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아들 얼굴 못 본다는 거에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되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날로부터 5일이 지난 12월 7일 트레버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날은 회사에서 얼리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힐튼 호텔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에 밴드 공연까지 관람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에는 직원들끼리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펍으로 2차를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다 함께 막 모여서 웃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 파티를 즐기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새 자정을 넘겨서 1시, 2시. 와, 이제 새벽 3시가 됩니다. 사람들은 슬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사실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이날 새벽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택시 파업까지 겹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 차를 얻어 타거나 미리 차를 예약해둔 사람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트레버는 상황이 좀 달랐죠. 남은 친구들 중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없기도 했고, 사실 회사 근처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펍을 나서는데, 이 비 오는 상태를 보니까 이게 그냥 걸어갈 수준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직장인 은행으로 돌아가서 우산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때 시각은 이미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사무실에는 동료 칼이 마침 야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네, 이 회사가 아무래도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한 직원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칼이 그의 일까지 홀로 밤새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트레버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동료와 잠깐 티타임을 가집니다. 오늘 너가 파티 안 와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또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그 동료 칼에 따르면 트레버는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지 않았고 평소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 4시쯤 트레버는 그럼 내일 보자고 가볍게 인사를 한 후에 사무실을 나서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그가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 되고 말아요. 트레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무려 4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나 알려집니다. 일단 회식 다음 날인 12월 8일 금요일은요. 많은 직원들이 막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반차나 휴가를 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곳곳이 비어 있었고 그 탓에 트레버가 결근을 한 걸 눈치챈 직원이 없던 겁니다. 다들 그냥 휴가 냈나 보네 가볍게 생각했죠. 그리고 바로 주말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잘 쉬겠지 따로 연락을 취한 동료도 없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들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앞서 아들이 약속이 있어서 본가에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안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트레버와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주말에 친구 봐야겠다. 그냥 막연한 계획 정도를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친구들도 그의 실종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까지 지난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트레버는 여전히 회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제서야 동료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평소 무단 결근은커녕 지각도 안 하던 사람이 파티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출근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한편 부모님도 아들에게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저 트레버 씨가 무단 결근 중인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들 직장에서 온 전화예요. 순간 부모님은 트레버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즉각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지난 크리스마스 회식 이후에 4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수백 장의 전단과 포스터를 만들고 시내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죠. 수천 장의 전단지가 시민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서 목격 정보를 수소문하기도 해요.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수색이 빠르게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경찰의 초등 대응이 늦어졌어요. 그 때문에 빠르게 확보되었어야 할 단서들이 이미 많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타이밍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경찰은 최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우선 트레버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아예 그가 집에 들르는 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입고 있던 옷도 집안에 전혀 없고요. 게다가 추가로 사라진 물건도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이 실종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그의 은행 계좌의 움직임도 살펴봤어요. 트레버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또래에 비해서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품을 노린 범죄에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실종 전후로 계좌에서는 전혀 의심스러운 활동이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할 범죄와의 연관성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 경찰은 실종 당일 그의 행적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 트레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사실 2000년대 당시에는 CCTV가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의 흔적을 찾아낼 수는 있었죠. 12월 8일 새벽 3시 반쯤 트레버는 파티가 끝난 뒤에 자신의 회사 건물로 들어갑니다. 짧게 동료와 티타임을 가지고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온 시각은 한 30분 정도 지나서 4시 3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회사 건물을 나와서 집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요. 사실 집으로 가려면 그냥 직진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가까워요. 근데 트레버가 왼쪽으로 들어간 그 골목길은 완전히 삥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적어도 20-30분은 더 걸어야 되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가 새벽 4시인데 트레버는 당장 내일 7시에 출근해야 됐어요. 아니, 지금 급하게 들어가도 3시간 잘까 말까 한 상황에 굳이 길을 돌아간다고요? 물론 좀 술에 취해서 길을 잘못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참고로 사람이 길을 잃으면 대체적으로 큰 길로 나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레버가 택한 길은 앞서 말했듯이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수상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트레버의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약간 거리를 둔 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너무 수상하죠? 게다가 트레버는 이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어떤 CCTV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행적이 묘연해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흔적도 없고 정말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 영상을 보던 경찰의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어딘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CCTV를 몇 번이나 돌려서 다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아까 트레버가 우산 가지러 은행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가 3시 반인데 이 의문의 남성이 이미 3시쯤부터 은행 주변을 막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근데 우산도 없이 그냥 막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게다가 4시쯤에 건물 밖으로 나온 트레버와 몇 마디 대화도 나눕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의문의 검은 옷 남성은 사실 그때 당시 경찰이 그를 블랙고스트라고 불렀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칭할게요. 그 블랙고스트는 트레버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고 또 마지막 골목에서도 함께 포착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를 주요 참고인 겸 용의자로 보고 즉시 추적을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아는 정보가 검은색 옷. 이것뿐이에요. 도저히 신원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도 그의 정체는 미스테리로 남게 돼요. 트레버는 여전히 실종 상태고요. 하물며 시신도 나오지 않아서 경찰도 가족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실종이 너무 미스테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떤 이들은 트레버가 투자은행에서 또 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잖아요. 누군가 그걸 노리고 그를 납치한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사실 이게 좀 영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게 사라진 걸 보면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하지만 그의 집에선 아무것도 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100% 이거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그리고 다음은 사고설입니다. 사실 집으로 가는 길에 물길이 위치해 있어요. 약간 운하 같은 물길이요. 트레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바로 옆에도 그랜드 캐널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집으로 가던 길에 여기에 빠진 건 아니냐라는 다소 단순한 가설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막 발을 헛디딜 정도로 엄청 취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근방을 수색했을 때 시신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이 안 됐죠. 혹시 이 운하가 너무 커서 시신을 발견 못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 수색을 맡은 전문가에 따르면 여기는 수영장처럼 수색이 쉬운 곳이라고 해요. 막 물이 빠르게 흐르지도 않고 대체로 고여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신은커녕 소지품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봐서는 여기에 빠졌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론 자발적 실종설이 있습니다. 그냥 말 못하고 막 혼자 고민하던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종적을 감춘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트레버의 성실하고 규칙적인 성격상 무슨 언지도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닐 거다 주장합니다. 게다가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라진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가설이죠.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만 무성한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사실 트레버 실종 당시 그를 한참 찾을 때 경찰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7년이 흐른 2017년이 되어서야 그 영상을 공개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영상 일부가 편집이 된 채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경찰 말에 따르면 당시 영상은 너무 뿌해서 이제야 기술 발달로 선명한 화질로 복구했다. 그래서 이제서야 공개한 거다라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편집을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그래도 이 영상이 올라오고 사건에 약간의 진전이 생기는데요. 2017년 8월 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이 트레버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고스트의 정체도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블랙고스트는 갱단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은행 건물로 접근하고 싶어 했다고 하죠. 그래서 트레버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랬는데 근데 그런 제안에 누가 오케이를 하겠냐고요. 트레버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그 갱단원이 분노를 했고 집으로 돌아가던 트레버를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적 드문 거리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 채플리조드에 그의 시신을 매장했다라고 진술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내용이 꽤 구체적이지 않나요? 경찰도 이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곧장 해당 지역으로 투입했어요. 몇 주 동안 시신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결국 2달간 이어지던 수색은 취소됐고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이 무색하게 이건 허위 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다시 사건은 미궁에 빠져요. 그러다가 또다시 6년이 흐른 2023년 우연치 않게 블랙고스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단순히 근처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그냥 작업자였습니다. 조사 결과 트레버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그냥 CCTV에 우연히 같이 찍혔던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트레버와 사무실 앞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그 검은 옷의 남성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에서 목격됐던 블랙고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행 앞의 남성은 아직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 이후로도 여전히 그의 실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짧은 젓갈색의 머리, 또 머스타드색의 체크무늬 셔츠, 베이지색 코듀로이 바지, 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신발에 녹색 패딩 재킷까지. 그의 마지막 인상착의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5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트레버의 실종은 아직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죠. 단 한 조각의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은 정말 불가사의한 실종입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끝내 진실을 밝혀내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경찰 또한 최근까지 새로운 제보를 쫓고 또 CCTV를 디지털 복원하면서 곧 분투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그날 밤 트레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은행 앞에서 만난 진짜 블랙고스트는 대체 누구냐고요? 언젠간 이 미스테리가 풀리고 또 가족들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